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근데 저는 사실은 고향은 남해거든요. 남해인데도 아직까지 노도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스포 김만중 거부지 이제 그 유배 갔던 데라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남해초등학교 53의 동기들하고 부부지간에 여행 겸 또 우리 역사의 그 발자취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려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또 오픈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성이 멀리서 보면은 사카성 같이 보이고 노도라는 그 타이틀이 붙은 거는 여기 참나무가 참 많았답니다.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저 여수에 가서 노젓는 그 노를 생산을 해서 팔았답니다. 그래서 노도라고 바뀌었고 관광객 분들께서 너무 깨끗하고 조용해서 좋다 합니다. 예. 스포 김만중 선생의 유비로 알려져 있는 노도는 현재 가구 수는 14가구, 인구는 약 20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현재 저 도선이 하루 6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수시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시남전기 구몽으로 유명하신 서포 김만중 선생님은 3번을 유배 갔습니다. 강원도 금성에 1번, 평안북도 선천, 그리고 여기 3번째 마지막 유배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정도로 울창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 바다가 보였을 것 같아. 김만중 계셨던 곳이 의견이 조금 분분했습니다. 이 향토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이 이 자리다 라는 걸 고정해서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팔선녀가 이쁘네. 이 진채봉이라는 선녀가 역사책에 나오는 그 인물이에요. 구몽 소설에 나오는 그 진천봉은 저 양소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제일 먼저 만난 1번 여자. 이 세 번째 여자라고 해? 가장 공을 들인 여자. 여기서부터는 소설에 나오는 사시남전기를 스토리 1부터 10위까지 산으로 올라가면서 쭉 그림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만들어놨습니다. 다 읽으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이 답니다. 좀 단조롭죠, 아무래도. 매점이다 보니까. 손님들은 주중에는 별로 없고, 아무래도 주말에는 조금 많죠. 뭐야, 내 애너로 왔는데 본부인 애를 놔버렸어. 동청이라는 남자랑 짜고 자기가 내 애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씨가 죽였다고 모함을 해서 사씨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 아들들을 위해서
책을 베껴가지고. 그죠? 무도 작품이래. 오, 영어로 번역된 거래. 영어로 번역이 된. 여기 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책이 구원몽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뻤고,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김만중 선생님의 글이 탄생할 수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힘이 참 위대하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는 작가 창작지이고요. 전국의 문인들, 최근에는 웹툰 작가, 화가, 사진 작가까지 장르를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작품 활동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작품 활동이 자동으로 되는 자리. 저기 한번 보세요. 그 섬이라서 식당이 없어요. 다 살쪄서 가셨겠다. 너무 맛있겠다. 사진부터 찍고. 완전 집밥인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꽈리고추 볶음 같은데? 이거 무슨 나물이야? 완전 맛있어요. 전화가 와가 이제 좀 몇 그릇 좀 해주이소 이카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해주지. 막 바로 와가지고 밥 좀 몇 그릇 주이소 이카면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겠죠. 식당이 아니니까. 반찬은 없어도 이래 또 몇 가지 이래 해가 드리면은 참 잘 먹었다 하고 맛있다 하고 그래 가시니까 좋아요 저도. 이거 고라니가 여기에 고라니가 많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서 보는 저 바다, 우린 너무 예쁘고 좋은데 선생님은 저 파도 소리에 가족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노도에 와보기 잘해. 노도.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역사에 길이 남으신 분이다. 서포 김만중 선생의 그 문학, 그 역사 이런 게 많이 묻어나는 그런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작품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 같고 다음에 오면 꼭 트레킹을 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친구들과 다시 한번 꼭 올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상산고등학교에서 1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하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옛 백제 땅에 있었던 달콤달콤한 러브 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2019년에 알라딘이라는 디즈니 실사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좀 가난한 소년이었던 알라딘과 이제 공주 이름이 뭐였죠? 자스민. 자스민 공주. 자스민. 그리고 램프 요정 지니까지. 그렇죠.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두 번 돈 내고 두 번 가서 봤거든요. 또 OST도 너무 좋잖아요. OST 너무 좋죠. 네.
우리가 천일야화라고도 하는데 네. 알라딘의 국적이 사실은 그 네. 책에 따르면 중국인으로 나옵니다. 아, 중국인이요? 그렇습니다. 그 책을 이제 보는 분들이 막 당황하는 거죠. 왜 중국인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쓰여졌을 때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방의 뭔가 신비로운 나라, 미스테리어스한 나라 네네네.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실제 알라딘 실사 영화를 보시면은 뭔가 중동의 국가, 그쵸. 또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 이런 컨셉으로 나오죠.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 이 스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약간 비슷하다. 비슷하다.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서동요 설화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제 네. 무왕 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가난한 백제 소년이 어여쁜 공주님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여기에 뭔가 이 히든 스토리,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서동의 어린 시절부터 들려드릴 건데요. 서동할 때 서자가 마서자입니다. 동은 아이 동자고요. 근데 말을 캐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역시 이런 이야기에 을에 등장하듯 서동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께서 키우셨는데 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이런 출생의 비밀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나요? 사실 너의 아버지는 연못 속의 용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김재인 그런 용. 드래곤이죠, 드래곤. 드래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서동이 하프 드래곤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백제 왕이나 또 왕족쯤 되는 사람의 서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출생부터 뭔가 비범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서동이 행적 또한 비범했던 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 이쁘다는 이야기가 멀리 백제 땅에도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SNS, 인스타 이런 것도 없는 시대인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또 서동이 이 호기심 대마왕이었던 거죠. 직접 선화공주를 보겠다고 머리를 깎고 백제에서 신라 수도인 경주까지 가게 됩니다. 와, 정말 이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결단력은 가지고 갔으나 네. 한 나라의 공주를 일개 백제 백성에 불과한 소동이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때 등장한 게 히든 아이템 마였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간 말을 서라벌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문제 노래를 부르게 했던 거죠. 아, 그때 바로 그 서동요가 등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남몰래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은 그 라임은 알 수 없지만 그 가사가 상당히 좀 사람들에게 자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되고 결국은 진평왕과 신라 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라 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공주님의 행실을 아십니까? 이런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진평왕도 당황을 했고 선화공주를 다그쳤는데 선화공주는 억울하죠. 이거는 이제 영문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억울한 일인데 결국은 진평왕이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선화공주를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아,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가짜 뉴스 범죄죠. 이건 진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때 기준은 이게 용인이 됐나 봅니다. 근데 선화공주가 너무 억울하게도 이제 궁궐에서 쫓겨나갈 때 왕비가 너무 이제 불쌍한 막내딸에게 순금을 좀 챙겨줍니다. 이제 이거 좀 여비로 쓰라는 건지 좀 순금을 든든하게 챙겨주는데 그거 갖고 나가는데 한 남자가 선화공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뭔가 이렇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뭔가 공감을 100% 해줄 수 있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다. 정말 억울하실 것 같다. 왜 100% 알죠? 자기는 억울하다는 걸 100% 알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심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니까 선화공주 입장에서는 좀 혹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둘은 어느 순간 친해졌고요. 어느 순간 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을 밝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미 깊은 사랑에 빠졌고 선화공주는 이 사실을 듣고 놀라면서 그 서동요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손잡고 북쪽으로 간 거죠. 아, 그렇군요. 뭔가 좀 괘씸하더라도, 아, 그래. 이런 사랑 또 어디 있겠어. 좀 그런 게 있었던, 뭔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백제로 돌아왔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이 소동의 집안을 보고 이제 선화공주가 당황했지만 그래도 나에겐 그게 있다. 이게 있죠. 이 골드가 있기 때문에 골드가 있기 때문에 서방님 우리는 팔자 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있으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게 골드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말을 캐는 곳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해보니까 거의 노천 광산 수준인 거예요. 네. 이른바 이제 대박이 났는데 그래서 이 황금을 보고 이 착한 선화공주가 서동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 아버지 심평왕에게 좀 프레젠트를 했으면 좋겠다. 선물로. 근데 문제는 그때는 택배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처에 용화산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 사자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명법사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내가 보내주겠다. 가지고 와라. 이런 거죠. 그냥 황금을 쌓아놓고 이제 스님이 신통력을 부려서 하룻밤 만에 택배를 경주로 보내버립니다.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디테일한 묘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신통력. 신통력. 신통력으로 뭔가 이렇게 마법을 부려가지고. 이게 가능하면 이제 전국 택배 산업은 다 이제 난리가 날 텐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또 편지가 같이 붙어서 갔기 때문에 진평왕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아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편지도 보내고 서동과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진평왕 입장에서는 너무 놀랬겠네요. 갑자기 그렇죠. 집 앞에 이렇게 황금이 딱 와 있고 그 딸한테서 딸이 이제 뭐 백제 남자랑 이제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랬던 거죠. 또 이후의 이야기는 다 상당히 축약되어 있는데 서동이 인심을 얻어서 왕으로 즉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인과 함께 나들이를 가다가 또 어느 연못에 용화산 근처의 연못에 지나가게 되는데 그 연못에서 갑자기 부처님 세 분이 미륵 부처님 세 분이 짠 하고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부처님이 또 호련히 사라지신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부인이 제 소원은 여기에다가 절을 세우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 무함도 동의를 한 거죠. 절을 세우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물이다 보니까 당시 토목 기술로 이게 난감했던 거죠. 그렇죠. 그때 또 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등장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혹시 그때 그분이 등장하시는 거죠. 이분이 또 등장해가지고 내가 해결해주지 이러면서 신통력을 발휘해서 산을 무너뜨려가지고 한 방에 연못을 메우고요. 야, 요게 가능하면은 진짜 뭐 우리가 요즘도 하기 쉽지 않은 기술인데 간척 이거 금방 끝나는 거죠. 바로 딱 해버리고 거기다가 절을 지었는데 부처님이 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탑도 3개, 부처님 계시는 금당도 3개를 지었고 이것을 미륵사라고 하였다라고 설화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정말 알라딘과도 그렇죠. 비슷한 것도 있고 미륵사지가 이렇게 서동류와 관련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이게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미륵사를 창건한 분이 무왕이고 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거죠. 사실 지금 알라딘에서도 지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알라딘이 한 왕국의 왕자가 돼가지고 빠밤 등장하면서 온갖 금은보화로 그 자스민의 아버지 술탄의 환심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놀라운 발견이 2009년에 있었습니다. 2009년에 우리 미륵사에 가보면 서탑이 남아 있었는데 이 서탑이 일제강점기에 거의 반쯤 무너지는 그 조선시대에는 이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반쯤 무너지는 폐허 정도의 상태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이 시멘트가 흉물스럽게 발려 있었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존의 돌을 남겨두고 새로운 돌을 옆에 좀 붙여가지고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륵사지에 있는 서탑을 전체를 다 해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일 중심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서탑을 무조건 해체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사리장엄구라는 게 나왔고 또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이
사리가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네. 봉영기라는 게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 절을 세우게 된 경위가 쓰여 있는데 네. 거기에 백제무왕의 왕비는 네. 사택적덕이라는 사람의 딸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선화공주가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학계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선화공주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꼭 왕비가 한 명이었겠느냐,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다양한 설이 나왔는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 삼국유사에 나왔던 이 이야기와 네. 최근에 발굴되거나 확인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네. 과거 사실에 대해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이제 세계 문화유산인데 그쵸. 지금 새롭게 박물관도 아주 멋있게 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아주 옛날에 나 이거 한번 가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한번 방문하셔서 새롭게 꾸며진 우리의 문화유산을 한번 관람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아무리 물을 마셔도 2% 부족한 것 같은 요즘 자꾸 생각나는 아삭달콤한 복숭아 신비 복숭아부터 천도 복숭아, 백도, 황도까지 그 종류도 각양각색 저는 당도가 높은 납작 복숭아를 좋아해요. 당연히 말랑한 물복이야. 저는 딱딱한 복숭아를 즐겨 먹어요. 취향껏 즐기시라 다양한 품종의 복숭아와 복숭아를 그대로 품은 이색 디저트가 있는 청도 물복파, 딱복파 다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복스러운 청도 복숭아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처음으로 가볼 곳은 청도의 한 복숭아 농장 더운 날씨에도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데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 벌그스레한 모습이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청도 복숭아는 이 중에 어떤 게 맛있어요? 경봉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복숭아가 단단하면서 먹음직스럽고 당도도 좋고. 청도는 일교차가 크고 복숭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갖고 있으며 무봉지로 재배하여 햇빛을 많이 받아서 당도가 높아서 유명합니다. 넓은 땅에서 햇빛 가득 받고 자라 당도가 더 높다는 청도 복숭아 시기에 따라 다양한 품종을 수확해야 하는 만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복숭아를 더 맛있게 키울 수 있어요?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려면 겨울 동안에 퇴비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들도록 전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속기를 철저히 해서 한 뼘 간격으로 충분히 간격을 넓혀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스레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복숭아를 한 가득 싣고 이동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복숭아 선별 작업 예쁘고 맛이 좋은 녀석들만 골라낸다는데요 맛있는 복숭아는 어떻게 고를까요? 이렇게 예쁘고 선명하고 어두운 색깔 나는 거 말고 요래 밝은 거 그러면은 안에 보면 맛있게 보이거든요. 그래 깎아 놔놓으면은 맛있고 달고 물 안 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복숭아예요. 이런 거 고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엄선된 복숭아만이 손님들에게 갈 기회를 얻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맛부터 봐야겠죠? 맛있다. 청주를 배가지고 냉동실에 여가 복숭아 어설처럼 먹고 갈아 먹고 잼 대 먹고 가루가 잼 대 먹고 빵에도 발라 먹고 여러 용도로 먹을 수 있어요. 이 복숭아는 따뜻한 식품이라 아주 여름에 속이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재배한 복숭아는 청도 곳곳으로 출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도의 한 카페. 근데 이게 다 무슨 줄이에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샌드 2개 주세요. 네. 친구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추천해줘서 대구에서 시간 내서 왔습니다. 오늘 복숭아 샌드 사러 왔어요.
복숭아 샌드요? 네, 진짜 맛있어요. 복숭아 샌드 그 정체를 알고 싶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복숭아 샌드가 뭐예요? 아, 복숭아 샌드요? 복숭아 샌드는 바로 이겁니다. 평범한 과자 같은데 이 속에 복숭아가 있다고요? 저희 복숭아 샌드는 청도에서 유명한 복숭아 잼을 활용해서 만든 수제 버터 샌드 쿠키인데요. 청도 복숭아 하면 복숭아의 여왕이라고도 불릴 만큼 그 향이 진하고 그 당도가 높은데요. 한번 드셔보시면 그 달콤함과 상콤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제로 하나하나 구워내는 정성스러운 쿠키와 청도 복숭아가 만나 탄생한 청도 복숭아 샌드. 복숭아 잼과 버터가 만나 달콤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데 어때요? 아이디어가 기발하죠? 네, 요즘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샌드 쿠키가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샌드 쿠키를 고민하다가 복숭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샌드 쿠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도의 특색을 담은 간식을 고민하다 복숭아를 떠올렸다는 주인장. 그런 주인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청도 복숭아 샌드. 샌드 쿠키를 먹으러 오는 관광객도 있을 정도라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평소에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복숭아로 이렇게 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색달랐고 덜 달지 않아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매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수제 복숭아 잼이 들어가서 그런지 덜 달고 식감도 좋고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커피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디저트 성공! 또 다른 복숭아 디저트가 있다는 이곳.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의 눈에 띄는데 남녀노소 입맛 모두 사로잡은 다양한 복숭아 디저트들. 네, 드릴까요? 네, 복숭아 떡 드레스 하나 주세요. 복숭아 떡 드레스요? 떡드레스는 프랑스어로 부드럽다는 뜻을 가진 케이크인데요. 아몬드 가루를 많이 넣어 고소하고 담백한 시트 위에 청도 복숭아를 사용한 수제잼을 올린 케이크입니다. 국내에는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없다는 떡드레스. 제대로 된 떡드레스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까지 다녀왔다는 주인장. 그 뜨거운 열정에 폭 익은 시트 위로 하나둘 올라가는 수제 복숭아 잼. 그런데 과일로 만드는 디저트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갈변이 잘 되는 과일이다 보니까 갈변에 신경 써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디저트의 식감에 따라서 아삭한 신비 복숭아를 쓴다던가 부드러운 백도나 황도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나는 다양한 복숭아를 활용한 이곳의 디저트. 품종이 다양한 만큼 그 종류도 정말 많다는데요. 잘 씻은 복숭아를 먹기 좋게 손질해서 요거트와 함께 어울린 복숭아 요거트 소금빵부터 클래식 메뉴 복숭아 타르트, 복숭아로 만든 티와 라떼까지 이렇게 많은 메뉴를 어떻게 다 개발한 걸까요?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부모님도 과일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때부터 과일 활용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게 농가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스러운 비주얼에 포크보다 먼저 마중 나온 카메라. 인증샷 남겨준 후 엄마도 한 입, 귀여운 딸도 한 입, 아빠도 크게 한 입. 복숭아는 제가 원래 과일로 깎아서 먹는 것만 먹었었는데 이렇게 디저트 형식으로 먹는 게 참 신선했고 좀 많이 맛있었습니다. 떡드레스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빵도 되게 촉촉하고요. 보기랑 다르게. 아니 잼도 복숭아 향이 진짜 많이 나고요. 달달하고. 딸기 케이크만 먹다가 오늘 복숭아 케이크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 복숭아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고 또 너무 달지는 않은데 입속에서 또 복숭아 향이 싹 번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복숭아 하나를 통째로 다 맛있게 잘 먹은 느낌입니다. 맛있었습니다.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로 배도 채우고 건강도 채우고 즐거움과 힐링까지 싹 채우는 이 시간. 앞으로도 맛있는 복숭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청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를 많이 알리고 판매를 하고 싶어요. 맛도 최고, 크기도 최고,
청도 복숭아 많이 드세요. 청도의 멋과 맛을 그대로 품은 그야말로 복스러운 청도 복숭아. 신선한 제철 복숭아와 이색 복숭아 디저트가 있는 청도에서 올여름 달콤한 복 한 덩이 먹고 가세요. 돈에 대해 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또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었죠. 이게 원금 보장도 되고 각종 뭐 금리 혜택, 절세 혜택까지 안정적인 상품이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한 그런 상품이었는데, 자, 그럼 오늘은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지부터 알아볼게요. 어떤 분들이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면 좋을까요? 안정형 상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만기가 긴 예금처럼 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7월물 기준으로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275%, 가상금리는 0.15%가 적용이 돼서 적용금리는 3.425%이고요. 20년물은 표면금리 3.220%, 가상금리는 0.3% 해서 적용되는 금리는 3.52%입니다. 표면금리에 가산금리, 연복리까지 적용해서 이자 지급을 하면 10년물을 1억 원 매입하실 경우에 10년 후에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세전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20년물의 경우는 1억 원을 매입하실 경우 20년 후에 약 2억 원 가까이 세전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말한 20년을 두면 더블 된다. 아, 예, 맞아요. 요 케이스군요. 아, 예, 맞습니다. 사실 금리가 제일 궁금했는데 이 금리를 7월 금리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매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맞아요. 이 상품이 매월 발행하는 상품이거든요. 발행할 때 전월에 10년물 국채 금리 또는 20년물 국채 금리가 이번 달에 개인 투자용 국채의 10년물 표면 금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가상 금리를 준다는 점, 복리를 준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냥 일반 은행 예금 뭐 적금보다 이자가 사실 높아야 매력이 있는 건데 높은 거 맞나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예금 가입하시면 몇 년짜리 가입하세요? 저는 한 적금 기준? 예적금? 네. 2년? 2년 정도요? 보통 1년, 2년, 3년 정도의 예금 상품을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기 10년짜리 예금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적금도 마찬가지로 만기 10년짜리 적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0년물의 기준으로 세해 전후로 복리, 가산금리 적용되었을 때 연평균 수준으로는 4%의 금리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리가 마음에 든다면은 내가 10년 동안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금은 1년, 2년, 3년까지는 내가 원하는 금리를 고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용 국채로 10년간 이렇게 장기간을 고정할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이제 이 상품이 유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아졌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 것 같을 때 미리 사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겠죠. 지금 금리가 약간 최고점이다 라고 느껴졌을 때 그렇죠. 사는 것도 방법이다. 일단 이게 장기 보유 상품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의 대학 진학을 뭐 앞두고 20년 전부터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도 많이 가입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을 위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손주들 부럽다.
부러워요. 예. 그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신 것 같은데 보통 자녀분들이 성인이 될 때, 손주분들이 성인이 될 때 학자금이나 결혼 마련 자금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큰 돈이 필요하죠. 네,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노후 대비 용도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손주를 위해서. 그러면 이 가입하는 걸 그냥 단순 적금처럼 쉽게 할 수 있어요? 적금처럼은 가능한데 적금과는 또 차이가 있죠. 적금 해보셨다고 하셨죠? 네. 2년짜리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최근에 만기였어요. 축하드려요. TMI. 2년짜리 적금을 가입을 하셨다 하시면 매월 적금을 붓게 되고 2년 뒤에 한꺼번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채권은 적금처럼 사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만기는 10년 또는 20년 보유했던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적금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투자 목적 이외에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절세가 필요하신 분들께서 이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절세 중요하거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매입 금액 기준으로 2억 원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를 해준다. 기억나세요? 네. 분리과세라는 말도 조금 어려웠긴 한데 네. 이 분리과세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거는 종합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유라님이 금융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너무 신나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 돈이요? 네.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면 금융소득에 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전부 다 합산해서 세율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라는 점이 있죠. 그런데 분리과세가 된다. 이 종합소득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 15.4%로 과세를 종결하는 거죠.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해서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증가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거는 나의 세금도 줄일 수 있지만은 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개념부터 장점, 유의사항, 또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지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로 돌아올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외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돈에 대해 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 애국가에 등장하는 꽃 무궁화. 그런데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무궁화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지역에는 그 무궁화를 아끼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한동안 비가 계속 내려 무더위가 꺾이는가 싶더니 더위보다 더 후끈 달아오른 곳이 생겼습니다. 보기에도 생소한 모양이고 이름도 낯선 무궁화. 사람들은 왜 여기 모인 걸까요? 안동 무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시도 보고 토론회도 있다 그래서 참가하러 왔습니다. 무궁화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안동 무궁화 전시 보러 서울에서 왔습니다. 매년 안동 무궁화 보존회에서는 안동 무궁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여는데요. 지역 이름이 들어간 무궁화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안동 무궁화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꽃이라는 그 위상을 제대로 좀 강화를 시키고 또 이걸 지역의 그 산업화하고 연결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연구 토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에서 처음 발견되어 무궁화의 정신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 안동무궁화. 올해 안동무궁화 축전도 이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운동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동무궁화는 정신적인 측면뿐 아니라 외형적인 특징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꽃봉오리 상태에서 이렇게 암술이 꽃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그런 재래종 무궁화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특징이고요. 애기 무궁화에서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보급되기 시작한 지 이제 6년이 채 안 된 안동무궁화. 이 정책 토론회는 사람들에게 안동무궁화를 알리는 하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 안동무궁화는 100년이 지나도 무궁화가 2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무궁화는 분화용 품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꽃의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 꽃의 모양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육종 재료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무궁화가 안동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동무궁화는 어디서 발견되었을까요? 안동의 3.1 만세운동 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예안, 그중 유교 정신이 투철했던 한교에 이 무궁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예안향교 무궁화가 1992년도에 발견이 된 이후에 사무 생존해 있다가 2010년도에 고사를 했는데 고사한 이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안 쪽에서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손에 의해서 이 무궁화를 향교 중심마당에 심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질 것 같던 안동무궁화는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기념관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무궁화 원종을 찾아 재배를 시작하게 된 덕분인데요.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안동무궁화, 재배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2019년 창단된 안동무궁화 보존회, 안동무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궁화를 공원에 심어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안동무궁화 보존회에서 열심히 가꾸고 있는 동산입니다. 여기는 안동무궁화 이외에 2세대, 3세대 여러 가지 무궁화가 많이 심겨져 있고 약 한 150여 종 정도의 무궁화가 심겨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회원들이 이곳에 모여 2-3시간 관리를 한다는 안동무궁화 동산. 매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가꾸고 있습니다. 잡초가 무궁화 영양분을 많이 이렇게 뺏어 가기도 하고 이 물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해주고 이래 하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작년 연말에는 산림청 주최 숨은 무궁화 명소 찾기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할 정도로 잘 가꿔진 곳이기도 합니다. 애착이 너무 가고요. 사랑스럽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누구라도 널리 알리게 되고 애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회원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관심으로 안동무궁화가 점차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동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날. 하나, 둘, 셋, 안동무궁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2024 안동무궁화 축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안동무궁화를 형상화한 무용과 안동무궁화 노래가 행사장을 수놓았습니다. 아이들의 예쁜 하모니로 만든 무궁화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무궁화 보러 왔던 사람들이 귀로 호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걸 놓칠 수는 없겠죠? 오늘 축전의 메인 이벤트, 바로 안동무궁화 전시회입니다. 안동무궁화 회원 70여 명이 만든 분재와 꽃 전시회인데요. 지난 10개월 동안 수목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작품 200여 점을 전시회에 올렸습니다. 안동무궁화 처음 보는데 아주 꽃이 앙증맞고 아주 이쁘네요. 각 가정에서 무궁화 분재 하나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시민들의 나라 사랑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안동다운 곳에 피어 가장 안동을 잘 표현한 꽃 안동 무궁화. 그렇게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음으로 안동 무궁화를 담아갑니다. 국가적으로 그것을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자원을 갖다 유지를 해야 더 발전되죠. 이 안동 무궁화는 국내 그 어떤 품종보다도 그 비교할 수 없을 독특한 개성들을 갖고 있으세요. 우리 안동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인들의 사랑받는 꽃으로 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도 안동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동의 정기를 가슴속에 품어온 안동 무궁화. 이제 온 세상에 가득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